자, 6월 모의고사 우리 범위에 들어가는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 복지국가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원의 할당 원리는 국가의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핵심. 자,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1년에 국가 예산이 800조 막 이런 나라가 됐죠. 40년 전에 18조 이랬습니다. 40년 만에 800조까지 갔어요. 네, 90년대도 뭐 100조 안 넘었어요. 그러다가 막 굉장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면서 국가가 막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런데 자원을 할당해야 돼.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희소성의 문제죠, 이게. 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자, 희소성의 문제가 바로 국가의 정책적인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대표적 방식이 뭐냐면 보편주의죠. 보편주의는 뭐냐면 특정 욕구를 지니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죠.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게 보편주의예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을 제공한다. 자, 보편주의의 기저입니다. 기저가 뭐죠? 기저. 기저. 한마디로 뭐죠? 기저귀. 이걸까? 기저귀. 맞아요. 그게 기저귀. 자, 기저는 뭐냐면 되게 쉬운 말이야. 밑바탕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주의의 기저에는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입니다. 은혜를 베푼단 말이죠. 그죠? 은혜를 베푼다라는 시혜적 차원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로. 따라서 보편주의에서는 복지는 권리다 이렇게 봤다. 보편주의에서 얘기하는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냐면 나와 있죠. 사회적 시민권 사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 과거는 그냥 교육을 국가에서 공공교육기관에서 혹은 국가가 인정한 사립교육기관에서 학생들 가르쳐주고 이렇게 국가가 베풀어 주는 거야 이렇게 봤다면 오늘날의 교육권은 뭐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행복 추구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권리의 개념으로 갔다. 자, 이 원리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요.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죠. 보편주의는 그래서 핵심 아시겠죠? 권리야. 누구에게나 베풀어 준다. 그래서 재벌 회장이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이든 관계없이 복지는 권리로 보고 국가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야. 자, 그래서 각종 물품이나 지원금 등의 급여뿐 아니라 자, 급여뿐 아니라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같은 거. 자, 급여.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거죠. 돈이든 물품이든 준다면. 이게 급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한 뭐죠? 접근성. 이것이 동등하게 보장돼요.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죠?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는 급여와 서비스를 동등하게 보장해 줘요. 가령입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죠. 부모의 소득이나 보유 재산 규모를 전혀 묻지 않고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동일한 액수의 아동수당. 자, 그래서 보편주의의 첫 번째 예시로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교육과 급식. 자, 이것이 보편주의의 구체적 사례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편주의입니다. 그럼 보편주의에 대항되는 게 있죠. 보편은 누구나 다 뿌리지.
그러면 그 누구 중에 일부를 선택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죠? 선별주의라고. 자, 보편주의까지 이해하셨어요? 아주 쉬운 지문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선별주의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자, 가장 필요로 하는 곳.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선별주의다. 보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 자, 특정 욕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 이런 거 있죠. 혹은 특별한 재난지원금은 선별주의죠. 특별 재난지역. 혹은 특정한 그 소득 이하에서 자녀가 둘인 사람과 셋인 사람을 다둥이, 셋 이상은 막 다둥이 이래서 좀 더 다른 혜택을 줘서, 왜냐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늘어난 세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안 낳게 되죠. 인류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죠. 이 남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적정 인구수는 2천만 명 정도예요. 근데 인구가 너무 많지. 그래서 빨리 성장했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거야.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집 한 채에 막 2, 30억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억이나 3억이면 딱 맞는 거야. 저기 2, 30억 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세대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30세 정도에 보통 결혼을 할 대상이 생기거나 할 수 있죠. 35세 정도. 평생 내가 혼자 살 건 아니니까. 그러면 35세쯤에 이렇게 결혼을 할 대상하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아파트가 20억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면 25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 정도 연령이었을 때 아파트는 3억에서 5억밖에 안 했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은평뉴타운에 아파트 샀다가 특정 지역을 말했네. 그게 1년 반 만에 3억 오르는 바람에 팔아버렸잖아요. 3억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한 3년 더 지나니까 7억 올랐어.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었어요. 네. 그치? 근데 이게 그 집이 막 올라가지고 집이 많이 올라서 특정한 데 경제력이 쏠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이익이 특정한 데로 집중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인구가 너무 많은 데서 다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야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애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출산율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태어난 사람이 행복하면 돼요. 태어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수가 좀 줄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110억 명까지 늘어난대요. 그랬다가 110억 명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줄어든다고. 자, 특정 기준. 그래서 어쨌든 엄격히 충족하는 대상에게만 자원을 한정해서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무슨 대상이죠? 바로 선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선별 기준입니다. 뻔하죠? 소득과 재산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실시하는 철저한 자산 조사입니다. 국가가 자산을 조사하는데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별된 저소득층이 바로 이 선별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소득층. 그래서 가련해서 복지 급여를 뭐 한다? 집중한다. 집중.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게 선별주의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선별주의가 경제적 빈곤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중증 질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암 걸리면 암 치료하는데 95%는 국가에서 해결해줘요. 과거에는 암 걸리면 집안이 망해. 1억, 2억. 지금 그 당시 돈으로 1억, 2억이란. 근데 그때 집 한 채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7천만 원, 8천만 원 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암 걸리면 그냥 완전 집안 막 말아먹는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95%. 선생님이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예, 엄마 없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암이면 어쨌든 비용이 좀 아버지 때는 특히 보험에 안 들어놨어. 그분이 워낙 옛날 분이셔가지고 뭐 보험 또 너무 건강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막 돌아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와 이제 그 막 대출을 내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치료비가 실제로 1억이 넘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낸 돈이 얼마냐면 다 해서 뭐 한 1,500만 원도 안 냈어요. 왜 그럴까? 국가에서 95%.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중증 질환에 걸리면 뭐 7대 암, 11대 암 이렇게 암이 걸리면 산정특례라고 해서 국가에서 다 도와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또 그게 필요한 나이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금방 와요. 금방 한 50살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돼요. 지금 뭐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막 놀고 졸고 할 시간이 없어. 옆에 친구도 너의 적이야. 알겠지? 걔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지금. 밟아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특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주의? 선별주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여 특수 휠체어를 지원한다. 이것도 선별주의죠. 집이 잘 산다 하더라도 특정 장애가 있으면 국가에서 그건 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선별주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죠? 복지 혜택을 신청한 대상자가 엄격한 자산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빈곤 상태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저 사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 서류를 갖다가 발급받아서 갖다 내고 막 심사 대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이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나아가 취업이나 소득 증가가 기존에 봤던 필수적 복지 혜택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경제활동 기피.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소득이 잡히면 돈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받는 돈은 불안정한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끊어버리니까 차라리 그 돈 100만 원 받고 일 안 해야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욕 상실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단점, 심리적 위축. 두 번째, 근로의욕 상실. 그래서 보편주의는 누구나 다 주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도 만약에 집안의 재정 상태가 막 학교 학생들 한 150명 정도, 150명 안 되나? 하여튼 14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집이 어쨌든 경제력 수준으로 쭉 봤을 때 1등부터 140등까지가 거의 결정될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만약에 보편주의가 아니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와서 먹는 사람은 70등부터 140등까지만, 집안의 재산이. 이렇게 되면, 급식실에 와서 밥 먹는 게 꺼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못 살지도 않는데, 70등 이하는 가서 밥 먹어. 거기서 밥 먹어. 이렇게 되면, 짜증나는 거지. 그죠? 심리적으로 위축. 그렇죠? 만약에 삼성 회장님 앞에 선생님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졸라 위축되는 거죠. 제 드래곤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G 드래곤보다 제 드래곤 더 좋아해요. 이러면서. 자, 이럴 수 있어요. 심리적 위축. 그지? 그래서 이런 선별주의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제시문 나와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국가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죠. 정책 결정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자, 첫 단계는 뭐냐면 탐색이에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법을 탐색해요. 그래서 이때 뭘 탐색하느냐 하면 바로 정책 수단을 탐색한다.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과거의 정책 경험이나 타 국가의 시행 사례를 참고하기도 하고 다른 사례 참고입니다.
학술적인 이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원천에서 도출되기도 한다. 사례 분석, 이론이나 아이디어 분석. 이걸 통해서 뭐를 찾아낸다는 거죠? 정책 수단을 탐색한다. 자, 하지만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문제는 단일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일 조치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는 도출된 여러 정책 수단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단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쓱 읽으면서 조사, 어미까지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례, 아이디어, 이론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전부 탐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다 긁어 모아서 보충을 해줘야만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자, 이렇게 다수의 정책 수단이 묶여 형성된 복합적 해결책의 단위를 정책 대안이라고 하죠. 자, 상호 보완적인 게 바로 정책 대안이야. 정책 수단을 결합하면 정책 대안이 수립된다. 흐름은 여기에서 이리로 와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이런 이슈가 벌어지는 문제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문제 때문에 단순한 정책 수단 탐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서 정책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C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국어, 영어, 사회 이쪽 암기 과목 열심히 암기 쪽 읽어서 이제 분석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한 2주 동안 수학 막 문제 막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잘 못했어. 그럼 플랜 B 가동해야 되지. 뭐 밤에 한 2시간씩 잠을 덜 자고 한다든지. 그러다가 플랜 C로 가면 이제 곤란하죠. 시험 전에 벼락치기해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 맞죠? 여기 있는 친구들 배화여고가 무슨 그 박사과정도 아니고 거기서 점수가 한 60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50점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모의고사 지문 나 뭐 시험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서 시험 보고 분석 안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안 풀어봐.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훈셈 국어를 안 다녔잖아. 그치? 다녀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안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필수제예요. 필수제. 배화여고 국어. 훈셈 국어예요. 아시겠어요? 보고 있다. 자, 그래서 농담이 아니야. 자, 그랬습니다. 자, 정책 대안 농담이에요. 자, 농담이었을까요? 자, 가령 그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무슨 뜻? 저감.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추는 겁니다. 낮게 감소시키는 거죠. 낮추다. 자, 그래서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가 설정됐다 하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제한, 도심 숲 조성이라는 각각의 개별적인 정책 수단 이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정책 결정자는 여러 수단을 엮어야 돼요. 그래서 복수의 정책 대안을 구성한다.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예시에서 더 구체화시킨다. 자, 최종 선택을 위한 후보군으로, 후보의 무리로 여러 가지 플랜으로 삼아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해야겠군. 이거 하나로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제한 이걸 엄격하게 시행하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이란 정책 목표가 달성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는 어떤 기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요거 두 개를 좀 효과적으로 저런 부분에서는 나머지 두 개를 그래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는 그런 지역에 이제 도심 숲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도 경유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심뿐 아니라 도심에 숲이 조성된 데는 특히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진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죠? 정책 대안이에요. 정책 수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각각이 정책 수단이죠. 정책 대안은 뭐죠? 2개 이상을 묶어서 대안으로 수립한다. 이 2단계를 걸쳐서 국가는 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자, 최종적 최저간을 결정하게. 그러고 나서도 후보군에서 평가 과정을 거쳐야 이제 수립된다는 거예요. 선택된다는 거죠. 자, 평가 과정.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에는 능률성과 효과성이 있어요. 능률성은 집행입니다. 집행. 이게 능률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그지? 경제적 개념이에요. 능률성 이꼴 효율성이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는. 공부를 3시간 해가지고 한 10문제 이해하는 거하고, 그거는 좀 놀았다는 얘기죠. 1시간을 딱 집중해서 50문제 안에 있는 핵심적인 거는 이해하고 틀린 문제 10문제 남겨가지고 자투리 시간 막 쓰는 거하고 효율성. 두 번째 게 훨씬 효율적이죠. 내가 잘 집중이 안 되면 그 시간에 차라리 잠깐 30분 동안 산책하거나 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앉아가지고. 그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행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국어. 그지? 이런 거 안 읽었다. 세 번째는 게다가 시험 기간에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안 해. 무슨 수로 점수를 올려요. 그죠? 전 세계 1타 강사가 와도 해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입니다. 이거는 효과성은 어때? 달성 정도죠. 효과적으로 잘 달성했느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뭘까요? 2가지가 동시에 극대화하는 거죠. 네, 현실에서는 제한된 예산이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제약이죠.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돈이 제한되어 있어요. 희소성 문제입니다. 국가도 하나의 경제 주체예요. 국가가 경제 주체 아닌 게 아닙니다. 국가도 우리한테 세금 거두어가지고 게다가 강제로 돈 다 뜯어가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을 쓰는 경제 주체야. 국가가 돈을 잘 써야 돼요. 돈 안 쓰고 국가가 모아두는 국가는 가난해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잘 써야 돼요. 국가는 빚이 있어야 돼. 그리고 원래 현대사회는 국가가 빚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각 개인 가정도 나는 현금으로만 사고 빚을 전혀 활용 안 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빚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도 좋은 데 살고 차도 굴리면서 그거를 갚아 나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 조금씩의 빚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두 척도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자, 근데 문제는 상충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죠? 능률과 효과. 능률성을 높였더니 효과가 떨어져. 효과를 높이려고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능률과 효과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상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종 감염병 차단 얘기를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에게 최고급 방역품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죠. 무상으로 대량 지급하는 대안을 생각해보자. 자, 이것은 질병 차단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는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질병을 잘 차단할 수 있어. 좋은 거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재정 지출이 초래돼서 효과성이 올라가니까 능률성이 떨어져요. 반대로 비용을 절감시켜서 고위험군에게만 최소한의 물품을 지급하는 거예요. 능률성은 되게 높아지죠? 그러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잘 대처하지 못한 나라들이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여러 국가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일본 이런 나라들 이거 제대로 대처 못했어요. 이때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여기가 좁아. 좁은 데다가 촥 뿌리기 쉬워요. 왜? 한국 전체 인구의 60%가 서울 경기에 몰려 사니까. 뿌리기도 쉬워. 우리가 막 탄핵 같은 거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 모이기가 쉬워. 광화문 가자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다 모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미국의 웬만한 주들은 전부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데 미국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 밀농사를 짓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집 한 채가 있으면 그 다음 집이 어디 있냐 하면 저기 저 북악터널쯤에 하나 있어. 그럼 그 다음 집은 저 국민대 지나서 하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넷을 깔려야 깔 수가 없죠. 너무 넓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인터넷 다 있으니까 좁은 데서 복잡거리면서 하니까 역동적이지. 재미난 사회예요. 그래서 해외 유학 갈 필요 없어. 지금 한국이 제일 잘 나가요. 어제 월드컵 그거 하는데 개막식에 한국어로 노래 부르더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가 포기하지 마 뭐 이러면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변방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선생님 세대는 그랬거든요. 변방의 개발도상국 이랬는데 지금 뭐 선진국이죠. 심지어 결승전에 BTS가 거기 가서 중간에 하프타임 때 쇼를 한다는 거잖아. 콘서트 한대. 그 어제 블랙핑크가 뭐 콘서트 했다는데. 예. 놀라. 그 에스파는 안 하나? 에스파. 나 에스파 좋은데 에스파. 광야를 걸어. 광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 에스파 너무 좋아. 에스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장원영. 삼촌이 여기서 응원하고 있다, 원영아. 막,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능률성만 강조하면 목표 달성이 실패. 그죠? 효과성만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숨 쉬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결론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률성과 효과성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어. 어쩔 수 없죠.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낭비되는데 그 결과 효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 뭔가 좀 더 싸고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근데 너무 싼 걸 사면 선생님 지론입니다. 너무 싼 거 사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 돈 안 쓰니만 못해요. 10,000원과 5,000원, 5,000원짜리는 사지 말고 한 7,800원. 10,000원짜리를 한 8,000원에 살 수 있으면 개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조율한 대안은 결국 뭐를 겨냥한 거죠?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이유. 뭘까요? 대답해보세요. 대답하신 분에게 스타벅스는 요새 조금 안 좋은데 하여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올영 쿠폰. 네. 자, 합리적으로 조율한 대안을 선택하는 이유. 뭐라고? 능률성과 효과성. 능률성과 효과성. 얘가 맨 먼저 얘기했는데. 네. 자, 셋이 얘기한 걸로 뒤에 얘기한 사람 없어요? 네, 없죠? 알았어요. 셋이 올영 10,000원짜리 쿠폰 쏘겠습니다. 만원. 네. 자, 시험 잘 그거 올영 10,000원짜리 왜? 네, 기프티콘 쏴요. 네. 대답을 못했으면 얘네 둘이는 사실 이렇게 숟가락 얹은 건데. 자, 바로 위에 있었잖아요. 능률성과 효과성. 아시겠어요? 능률성과 효과성 때문에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거야.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한쪽이 떨어지지.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능률만 돈을 안 쓰는 이만 못한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어요? 효과성을 너무 강조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효과성이 올라가면 능률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적절한 대안을 잘 섞지 않고 하나만 쓰면 안 되는 이유. 정책 수단 이거 좋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 됐죠?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제 질문 다 보겠습니다. 최근 한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청년 1인 월세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첨예하다. 첨예. 무슨 뜻이야? 첨예. 선생님의 이 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리한 턱. 그죠? 뾰족한. V라인. 살을 많이 뺐는데. V라인. 그죠? 차가운 도시 남자. V라인. 자, 이게 뭘까요? 미안해. 예은아, 미안하다. 예은이가 방금 선생님 이렇게 쳐다봤어. 자, 첨예하다는 것은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야. 날카롭다.
그죠?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롭지. 첨예하다, 날카로워. 의견 대립이 막 날카롭게 발생했어요. 쟁점의 핵심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된다. 선별적인 지급 방식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균등 지급. 아유, 길기도 길다. 네. 자, 무엇이 타당한가에 있다. 나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거비 경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자의 방식, 즉 모든 청년에게 청년 1인 월세 가구에게 예외 없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 무슨 주의일까요? 무슨 주의야? 보편주의죠. 네. 자, 선별적 차등 지급을 시행할 경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낮게 유지하려는 근로의욕 상실 현상. 이게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선별주의의 한계입니다. 문제점이죠. 선별주의 문제점. 반면 보편적 균등 지급은 이런 복지병입니다. 자, 복지병. 복지국가의 병. 유럽이 왜 저렇게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지금 한국보다 독일이 막 오히려 발전 속도가 느린 까닭은 복지병이죠. 선진국병이야. 그래서 거기는 6시 땡 하면 그냥 문 닫고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져요. 자, 복지병을 사전에 방치함과 동시에 조건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된다. 자, 사회적 시민권. 요것을 보장하고 복지병을 방지해야 돼. 그러려면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 선별주의는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높지 않을 경우가 많다. 즉, 이 부분은 보편주의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더 높일 수 있다. 자, 나아가 보편적 균등 지급 방식은 청년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도 효용이 크다. 자, 실질적인 개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이런 면에서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 근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균등 지급 방식을 채택했을 때 청년들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가 선별 지급 시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균등, 승, 선별, 패배. 이거죠.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엄격한 소득 증명. 이게 필요하죠. 나는 지금 소득이 부족하다, 없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 등으로 실제 지원이 절실한 대상이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요.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신청해야 되나? 심지어 삶의 의욕이 완전 상실된 사람, 잘 살다가 특히 막 사업이 망하거나 뭔가 이 자금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살림을 잘 못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빚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축 늘어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할 생각도 없어.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실제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자살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새, 모녀 사건 이런 것들 집에서 피워갖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치? 그 국가가 조금 다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청년들이 많죠, 지금. 그렇지? 전체에서 10%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취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업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친구. 저는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일 아트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혹은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누가 연대 나왔는데 너 연대 갔다면서 했는데 길거리 노점상에서 이렇게 막 액세서리 팔고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대학교가 가성비가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 본인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준이나 평상시 자신의 생활을 엄격하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너무 좋습니다. 전북대학교.
전주에서 살면 돼요. 전주 비빔밥 먹고, 콩나물 국밥 먹고, 이렇게. 전주를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 더 좋을 수도 있어. 아파트도 굉장히 싸도만 보니. 야, 뭐야, 얘 거기로 보내는 거야? 우와, 둘이 우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알았어요. 예. 자, 이따가 선생님한테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기프티콘 2장 지급할 수도 있어요. 농담이야. 농담, 유머. 자, 그래서 삶의 질 만족도가 선별 지급보다 더 좋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선별적 복지는 특히. 자,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걸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원에 배제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 박모 교수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죠. 인용을 통해서 역시 설득력을 높인다. 선별 과정이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수혜자가 뭐죠? 혜택을 받는 사람. 비수혜자는 수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구획은 뭐죠? 경계로 나눈다는 얘기. 경계를 가지고 나누는 거. 구획입니다. 구역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층 간의 위화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즉, 선별주의는 위화감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려면 그냥 다 주는 게 맞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식만이 불필요한 낙인 효과도 생기죠. 아, 쟤는 가난뱅이구나. 낙인 찍어버릴 수 있다. 없애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통합입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보편주의의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보편주의의 장점.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어요. 선별주의가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선별주의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 무료급식을 할 거면 다 무료급식을 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무료급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시장직을 걸고 이거 반대한다 하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30%도 투표 안 해가지고 현 시장님께, 서울시장님이 요번에 5선 당선되신 분께서 중간에 시장 관두 아웃되신 적도 있죠. 좋다고 또 뽑아줘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그게 특정 정당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선생님 20대 남성을 이해했어요. 뭐죠? 그 인지도 있는 사람의 대항마를 그런 식으로 후보를 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죠? 민주당이 무능해서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똑똑해져서 정치를 하는 거 선생님은 찬성이에요. 자, 보편적 균등 지급 방식에도 반론이 있죠. 어떤 반론? 반대 측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년에게까지 예산이 분산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 청년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자, 빈곤층, 그죠? 빈곤층 청년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가 있죠. 한정된 재원,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효과성이 최우선. 자, 효과성이 뭐죠? 정책이 잘 집행되는 게 효과성이죠. 능률성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 그러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능률성의 측면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선별적 차등 지급은 복잡한 자격 심사 과정을 수반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반론이죠. 반론이란 말이에요. 자, 효과성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죠. 이 반론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된다. 괜찮긴 한데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려면 선별주의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런데 문제는 복잡한 자격 심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매몰 비용들은 왜 간과하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자격 심사하는데 수만 명의 신청자가 있어요. 신청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고 이 신청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막 몇 수십억, 몇백억 들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냥 다 주는 게 맞지 않아? 현행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돈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다 뿌리는 게 맞지. 보편적 지급이 낫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엄격한 자격 심사 생략은 그만큼 뭐가 이루어지죠? 비용 절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약을 하면 절감된 재원은 플러스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월세 지원금 예산으로 전환하면 보편주의가 능률성과 효과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충족하게 된다. 그죠?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혜택의 규모를 키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다. 형평성은 당연히 충족되고 능률성과 합리성까지도 충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 흐름을 볼까요? 선별주의가 있고 보편주의가 있는데 선별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보편주의가 기본적으로는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능률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자, 거기에서 마지막 이 주장하는 글에 따르면 결국 그 선별주의는 뭔가 위화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능률성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까지 있으므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주려면 보편적으로 다 뿌리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지문을 요 정도로는 봐주셔야 된다. 자, 2학년 때 모의고사 지문 계속 들어갑니다. 2학년 가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초호화 캐스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2학년 선생님들. 네. 근데 요번에 중간고사도 뭐 나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1학년 중간고사 꽤 어려웠어요. 80점대까지가 막 1등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균등한 지원금, 보편주의에 찬성한다. 이 부분입니다. A와 관련된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뒷페이지 4번입니다.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자료를 수집했어요. 자, 보기를 가나와 연결지어서 다의 A를 뭐 한다? 구체화하는 방안입니다. 자,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자, 현대 복지 정책의 추세는 디지털 전환, 그래서 행정 간소화입니다. 자,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상자 선정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행정비용도 절감하고. 자, 그래서 시스템 자동화 얘기가 나왔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습니다? 가나와 연관지어. 그럼 가나와 연결지었다 할 때 가의 핵심은 뭐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그죠? 나의 핵심은 뭐죠? 정책 대안. 이것을 통해서 그 효과성과 능률성. 이 얘기였죠. 다는 보편주의. 청년 월세 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맞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즉, 수능 국어나 내신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글 자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1번이에요. 독해력, 이거 갖고 해결하는 거 아니야. 사실적으로 빨리 잘 읽어내는, 요거구나. 빨리 판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 읽기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독해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를 머릿속에 90% 이상은 읽고 나서 딱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나 다 딱 정리가 지금 돼 있어야 돼요. 민감해져야 되죠.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지? 영어, 수학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죠? 자, 1번. 보기를 가와 연결지어. 선별주의적 할당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완벽한 보완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보편주의를 심지어 폐기해야 된다. 심지어 재심은 다는 어때? 보편주의가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2번. 보기를 가와 연결지어 보편주의가 추구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선별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결합할 방안, 정책 대안이 되죠. 그죠? 모색한다. 답은 2번이네요. 그지? 보편주의가 추구하는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선별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결합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주장하고 싶어 할 거예요. 3번. 보기를 나와 연결지어. 능률성과 효과성의 상충 관계는 디지털 기술로만 해결 가능하다. 기술로만 해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기술 도입 없이는 어떤 정책도 타당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단 말이에요. 보편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주의가 필요한 게 있다고 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 도입 없이 어떤 정책도 타당하지 않다. 무슨 소리일까? 선 넘은 거죠. 그죠? 과도한 진술은 무조건, 항상, 무조건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 틀린 진술이에요. 4번 볼까요? 보편적 지급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되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 어때? 전혀 논의에서 벗어난 얘기죠. 5번 보기를 가나와 연결지어 선별주의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한하고 보편적 지급과 병행해야 함을 논증한다 이랬습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한하고 보편적 지급과 병행. 자, 선별주의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자, 가나와요. 선별주의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 지급과 병행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지? 다는 뭐죠? 다는 보편적 지급으로 가자 했잖아. 근데 선별적인 선별주의, 선별적 지급을 병행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야.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낼 거란 말이에요.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말을 그만큼 바꿀 거야. 까다롭게 꼬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벌써. 여기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가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시험장에 대신 들어가서 시험을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잘 평상시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울한 7월을 맞이할 거예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